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강의할 줄 몰랐죠.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마음만 갖고도 합격하실 거예요. 147페이지 부동산의 가격 또는 가치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이론 또는 가치 이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가격 이론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실은 프라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밸류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 가치 이론이라고 또 써놨어요. 옛날에는 밸류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라고 불러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 보니 이런 감정평가의 이제 용어의 과정들을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47페이지로 가십니다. 147페이지.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하려고 하냐면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과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분을 할 때는 나란히 두고 가치와 가격을 구분을 하고 싶은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먼저 쓰고 비교할 때 가치를 나중에 써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스라고 하죠. 가치는 밸류라고 하죠. 근데 감정평가는 방금 뭐를 구한다 그랬죠? 네, 가치, 밸류를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격은 뭐고 가치는 뭐냐? 요걸 이야기를 해보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2017년 7월 1일 날 지났죠. 2017년 7월 1일 날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1억이란 돈이 넘어갔고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실거래액입니다. 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액이다. 실거래액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거래액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그래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얘는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미래 이익이에요. 그 미래 이익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것,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격은 2017년 7월 1일 날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1억이 넘어갔고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액이고 과거의 값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가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거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병이고 병이 공인중개사라면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인 거죠.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시든지. 오케이.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니까 현재의 값이에요. 현재의 값. 얘는 현재의 값이다. 그럼 얘는 누가 전문가냐면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죠.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럼 이것도 개업 감정평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썼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근데 가격이 2017년 7월 1일 날 실제 거래되어서 금액 1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치면 그 1억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1억이란 금액 자체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 값이고
이것은 구체적이에요? 1억이란 돈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죠. 따라서 가격은 객관적인 값이며 또 구체적인 값이다. 구체적인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는 객관적과 대응해서 얘는 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주관적이란 말을 쓸 수 있으며 구체적이란 말에 비해서 얘는 추상적이란 말을 쓸 수 있죠. 가격, 가치. 그 다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인데 요거는 일정 시점, 2017년 7월 1일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해요. 따라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평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해서 보상 목적으로 평가한 거냐? 아니면 세금을 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거냐? 아니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얘는 여러 개입니다.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말과 가치라는 것에 대한 구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치와 가격, 가격과 가치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럼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제가 굳이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과 가치 사이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단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단기는 오차 때문에 이 둘이 괴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그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인데 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는 1억 원인데 얘가 객관적 가치가 1억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려는 사람이 단기간에 이것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1억 1,000으로 나타날 수 있죠. 또 이것을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9,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가면 장기에는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상쇄되면서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괴리, 장기는 일치 이렇게 말합니다.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 상쇄되면서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가 1억인데 이게 1억 1,000에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면 사람들은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점점점 얘는 떨어져서 1억 1,000에서 1억으로 돌아와요. 이것의 가치는 1억 원인데 9,000에 거래가 된다면 가격이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되었으니 그럴 경우는 사람들이 서로 그 물건을 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가격은 올라가서 가치와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 괴리가 되지만 장기에는 일치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감정평가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 가격과 가치 중에서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감정평가, 평가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 가치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감정평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랬어요. 지난 시간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그랬다고요? 가액. 그게 바로 영어로 밸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법규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법규에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가치를 가액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액. 그럼 우리 책 한번 찾아보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페이지를 돌려서 앞쪽으로 잠깐 가시면 145페이지. 감정평가의 개념을 보십시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그때 가액이 뭐예요? 영어로 value다.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148로 가세요. 148로 가시면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옵니다.
48로 갑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와요. 자, 부동산 가치의 특징은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교환의 대가. 교환의 대가. 요걸 나중에 이제 정규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교환의 대가를 교환 가치하고 배울 텐데 지금은 교환 가치에다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니까 교환의 대가인 걔가 가액이라고 표현해요. 가액. 이렇게. 두 번째는 용익의 대가. 용익의 대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용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물건? 용익물건 할 때도 용익이란 말 들어보셨죠? 용익의 대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가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사용가치라는 개념을 정규 이론 강좌에서 공부하신 후에 하기로 하고 요게 임료. 그러니까 교환의 대가가 가액이라면 용익의 대가를 임료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영어로 밸류. 요거는 렌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렌트는 임료라고, 일본에서는 주로 임료라고 불러. 우리식으로는 임대료라고 부르고. 근데 감정평가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 거를 들여왔다 보니까 용어가 다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또 민법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다 토지에 대한 것은 지료, 건물에 대해서는 임료 이렇게 표현하죠. 일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민법을 더 공부하면 원물과 과실 이외에 또 뭐도 공부를 하려면 원본과 과실이라는 것도 공부해요. 민법에서 원본, 과실 이렇게 공부해요. 원물 과실 말고 원본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민법을 공부한 후에 아마 1월쯤 가면 기본 이론쯤에 가면 그런 걸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하시게 되고 민법을 공부하시고 나서는 그대로 제가 얘가 원본이고 얘가 과실이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민법을 공부 안 하셨으니까 개론해서 거기까지 하지 말자고요. 민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다뤄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기초강좌에서는 여러분 딱 이것만 아십시오. 교환의 대가가 뭐고 가액, 용익의 대가가 뭐다? 임료. 요것만 아시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념할 것이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의 가치예요. 소유권의 가치다. 내가 그것을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권 가치다. 그리고 얘는 소유권 가치지 부동산 그 자체의 물리적인 가격은 아니다. 물리적 가격은 아니다. 여기서 소유권의 가치란 말이 뭘 의미하냐면 권리 이익의 가치다.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권리란 물건을 중심으로 하지만 채권도 포함된다. 물건을 중심으로 하지만 채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대표적인 예를 드시오. 그런다면 권리금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의 가치다. 부동산 가치는 내가 그것을 소유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그 자체의 물리적 가격이 아니고 또는 주택 그 자체의 물리적 가격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소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소유권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한다. 부동산 가치는 끊임없이 변해요. 변동의 과정이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변동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직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오늘 공부해서 저 뒷부분에 가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점 수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도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 바퀴 돌아가면 또 그런 얘기도 첨가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점 수정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변동의 과정에 있고 부동산 가치는 변하니까 기준 시점이란 걸 명시해야 된다. 시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의 경우는 어떤 개별적인 동기나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특별한 혹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예를 들면 사정상 급매를 한다. 아니면 가족 간에 혹은 계열 기업 간의 은혜적 거래, 친구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개별적인 동의나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때요? 친구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대. 친한 사이래. 그래서 8천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실제 일반적인 거래보다 20% 싸게 거래가 된 거래요. 그럼 정상적인 거래라면 얼마 할까요? 1억. 원래 1억짜리인데 20%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친구 간의 거래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사정이 개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정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사례가 친구 간의 거래인데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이고 8천이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다시 얘를 8천에서 1억으로 원위치 시켜놔야 되죠. 정상적인 거래 상태라고 가정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친구 간의 거래는, 그리고 그것도 친구 간의 거래인데 싸게 거래가 된 사례는 특수한 사례잖아요. 그럼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사례로 바꿔놓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정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정보정. 따라서 사정보정의 근거가 된다. 사정보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부동산에는 개별적인 동기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 4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경제론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정해진다. 그럴 때는 가격이 종속변수입니다. 근데 가격에 의해서 수요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럴 경우는 가격이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격은 독립변수도 되고 종속변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랬죠. 잘 기억하시는데요. 가격의 이중성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초보자 티는 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의 이중성, 그걸 가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 그런데 그 가치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우리 교재 여러분 148페이지에 이 가치의 이중성 있죠?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정해진다. 그리고 그 가격은 다시 또 가치는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48 이어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이 부동산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 그럼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의자 뭐 집어넣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치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 제일 첫 번째는 부동산의 효용입니다. 효용. 여러분 부동산의 효용, 이거를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용성. 부동산의 효용이란 유용성. 여러분 효용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소비함에 따라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 그래요. 아주 쉽게 빵 하나 먹었을 때 얻는 만족, 그 효용이에요. 그럼 부동산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만족.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쓸모성, 유용성이란 말을 더 풀어 말하면 쓸모성인데, 쓸모성이란 말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쓸모. 그럼 어떤 여기 흑판주계가 있는데 이 흑판주계가 흑판주계로서 쓸모가 있어야 이것을 사람들이 수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의 효용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냐? 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말이야. 부동산의 효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이면 어떠냐? 그 부동산이 만일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이 만일 공업용 부동산이라면 어떠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말이죠. 주거용 부동산에서의 유용성은 첫 번째로 치는 게 뭐냐면요. 쾌적성이에요. 쾌적성입니다. 근데 쾌적성만 따지면 안 돼요. 쾌적성만 따지면 어디가 쾌적할까요? 공기도 맑고 쾌적한 곳은 일단 전철을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30분을 간 다음에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1시간 반 걸리는 곳. 그래서 산 위에다가 딱 이렇게 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그죠? 예, 정말 쾌적해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절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주택을 지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려요. 쾌적하긴 할 거야, 그죠? 근데 절대 안 팔린다고. 여기에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이면 뭐가 더해져야 되게? 예, 꼭 편리성이 더해져요. 편리성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5분인데, 걸어서 5분인데, 와, 거기에 또 쾌적성까지 뛰어나. 그리고 마트도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 야, 그런 거.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5분 거리 이내야. 자, 부자 동네에 가난한 동네요. 부자 동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쾌적성도 있고 편리성까지 더해지면 이건 최고의 부동산이에요. 주거용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이거 꼭 배워야 되는 거 아닌 거 알죠?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동산이 다 최고의 부동산이죠.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유용성은 뭘까요? 그렇죠. 수익성이죠. 뭐니 해도 수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이 장땡이에요.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효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에 비해 뭐가 희소하다는 얘기냐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많은데 그에 비해 공급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희소하다. 그러면 이거는 수요와 공급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야.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대적 희소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수요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효용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상대적 희소성이 늘어난다는 말은 상대적 희소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마치 공급이 줄어서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의 유효 수요예요. 부동산의 유효 수요. 여러분,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라고 그랬죠?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이 된 수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효 수요니까 이건 수요와 공급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구매력이 뒷받침이 된, 반드시 지불 능력이 뒤따르는 그러한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네 번째, 부동산의 이전성. 여기서 이전성이란 소유권의 법적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적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의 법적 이전을 의미한다. 양도 가능성을 가리킨다 그 뜻이에요. 소유권의 이전, 양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얘는 수요와 공급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효, 상, 유, 이 이렇게 돼요. 효상유이. 앞으로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이.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효, 상, 유, 이. 가치 발생 요인 효상유이. 그 중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효상유만 영향을 미쳐요. 이전성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이들 중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이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들 중에 어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효용만 상대적 희소성만 어느 하나만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들의 상호 결합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49로 건너가십니다. 149로 건너가시면 시장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시장이 영어로 뭐예요? 네, 시장이 영어로 마켓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가치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밸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켓 밸류라고 부르는 저 시장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냐? 우리 감정평가의 개념 지난 시간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경제적 가치 다시 페이지 앞쪽으로 잠시 갑니다.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 여러분 맨 위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할 때 경제적 가치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그 경제적 가치는 끄트머리 제가 시장 가치에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돌아와서 이렇게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 그게 뭐다? 시장 가치다.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가치입니까? 우리 객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격에 비해서는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여하튼 주관적 가치, 투자 가치와 대응해서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것이다. 혼동하지 마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비교하면 가격은 객관적인 값이죠. 그런데 비해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는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사가 이것을 구할 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건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바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통해 구한 것을 시장 가치라고 본다. 시장 가치라고 본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있었더라면 저것도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더라면 감정평가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네요.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시장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기능은 감정평가사가 대신해 주고 시장에서의 정보 제공의 기능은 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주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구한 가치가 마치 완전 경쟁 시장에서 구해진 것처럼 뭐로 보자? 시장 가치로 보자. 그럼 이제 시장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교재에 보면 장황하게 길게 그것도 둘레 장황하게 어쩌고 저쩌고 쭉 숨도 안 쉬고 4줄이나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시장 가치의 이 뜻을 제가 다음과 같이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5개로 나눠봤어요. 자, 시장 가치의 조건 5가지.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제일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시장성입니다. 대상 물건의 시장성입니다. 그 문장 속에 시장 가치의 문장 속에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라야 돼. 여러분 시장성이 있는 물건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열해 볼게요.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시청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시장에서 거래가 돼 안 돼? 예, 거래가 안 돼요. 어떤 분이 자꾸 제가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딴지 것이더라고. 교회가 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뉴스에서 거래가 됐다는 말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한테 그러지 마요. 뭐 내가 뭐래요? 참. 시청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물건이라고 쳐요. 아셨죠? 예. 왜 교회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원래 시장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자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시장성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니하니 이런 경우는 시장 가치로 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로 하느냐? 제일 밑에 3.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구한다. 그럼 다시 하세요. 첫 번째는 시장성 있는 물건이라야만 시장 가치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여러분,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 여러분, 통상적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통상적 이 말이 일상적 그 말이고 보통의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시장, 보통의 시장.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참여하는 시장, 이란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게 초창기에는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론적 시장이라 그랬죠. 현실이 없어요. 비현실적 가정을 근거할 수 없으니까 이걸 현실적 가정으로 완화시킨 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이 참여하는 시장, 그게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출품기간에, 세 번째는 출품기간의 합리성. 여기요, 여러분, 출품기간의 장기성이에요,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장기성 아니고 합리성이에요. 그러면 출품기간에 여기서 합리성이란 말이 뭐냐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보통 집하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아야 되냐면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2주 만에 집하려면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2주 만에 집하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누가 봐도 5억짜리를 4억 5천에 판다. 심지어는 말이죠, 4억에 내놓는다. 누가 봐도 5억짜리인데 이렇게 금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래도 2,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시장에 내놔야 되고, 그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여기는 뭐라? 출품기간의 합리성이라 그래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돼.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라, 그 뜻이에요. 네 번째는 거래의 자연성이에요. 거래의 자연성.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되려면 자연스러운 거래해야 돼.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그냥 당사자 간의 자연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형성된 가치가 시장 가치다. 강요가 된 거래 안 돼요. 강제성 있는 거래 안 돼요.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부동산 파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을돌이가 안 팝니다 이러면 되는데, 을돌이가 빡빡거려서 갑돌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을 풀어서 손을 봐줬죠. 뒤지게 패버렸어요. 그리고 을돌이 사무실에 가서 정중하게 을돌이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렸죠. 그리고 사장님 도장 찍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벌벌 떨면서 질질 짜면서 도장 찍었다. 이거는 강요가 된 거래잖아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된 가치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경매에 의해서 정해진 가치는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다. 강요된 거래는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 당사자의 정통성이란 말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물건이 5억짜리인지 모르고 그걸 3억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3억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피카소 그림 액자에 안 넣어 있으면 위하고 아래 구분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뭐 그것도 피카소 그림 같은 건 구분할지 않은 분 많더라고. 근데 뭐 추상화 같은 거 구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피카소 그림을 어떤 사람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건 뭐 그림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20만 원에 팔았네. 기분 좋아하는 거야. 그걸 그림이라고 사다니, 바보 같은 게. 근데 그게 피카소 그림이라는 걸 알고 실제 그게 2억짜리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목숨 단축될 거야, 수명 단축될 거야. 차라리 끝까지 모르는 게 나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같은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조백자를 개밥그릇 쓴 거야. 이조백자를 집에서 내려오는 이조백자를 개밥그릇으로 쓴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개장수 왔을 때 개 팔 때 개밥그릇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개 20만 원인데 이조백자 500만 원짜리를 개밥그릇 쓰고 20만 원에 개 팔면서 500만 원짜리 이조백자 끼워준 거야.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잖아요, 진짜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서,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영국에서 우산꽂이로 썼던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청나라 때 자기래. 근데 그게 2억 가까이 든 거야. 평가해 보니까. 우산꽂이로 쓰는 것이. 그 모르고 우산꽂이로 썼던 거야, 그동안. 집에 우산꽂이 확인해 보세요. 당사자의 정통성. 따라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시장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가치의 조건 5가지. 따라서 시장 가치라는 의미를 알아두시고 감정평가사가 구한 건 그냥 무조건 시장 가치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 가치가 원칙이고 그렇게 구하지 못할 경우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구한다. 따라서 시청은 시장 가치로 구할 수 없으니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149쪽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인데요. 우리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요 파트,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가치 결정 과정과 함께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그냥 정리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 봤던 거 요 부분 함께 다 쭉 해서 길어지니까 제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부동산 가치 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결정 과정입니다. 언제나 흐름을 잡고 체계를 잡고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자, 우리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149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가치 형성 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을 가기 전에 부동산 가치 결정 과정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게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페이지에 이게 있진 않아, 이 제목이.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써드리고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면 그런 게 책에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웁니다. 페이지를 지우고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세요. 자, 뭐냐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있고 이 부동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바로 그게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부동산 가치 저렇게 부동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게 우리가 하게 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 정리하자면 149쪽 제일 아래쪽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부동산 가치는 다시 이렇게 부동산 가치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하기를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고 부동산 가치는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가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치의 이중성이라 그랬죠. 가치의 이중성이 여기에 작용하게 된다. 가치의 이중성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짐작해 보세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미친다고 하면 미쳐.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이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치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호 의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호작용 아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쭉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흐름 속에서 쭉 볼 때 얘 가치 형성 요인이 인풋 투입이라면 부동산 가치를 아웃풋이라고 볼 때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 속에 가치의 원칙,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 작용하게 된다. 가치의 재원칙, 그냥 줄여서 가치 재원칙,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여러 가지 원칙, 가치 재원칙이 여기에 작용하게 된다. 근데 제자가 여러 제자예요. 여러 가지 제자.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그런 뜻이에요. 그럼 가치가 정해지는 여러 가지 원칙이
여기에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때 아까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것이었냐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였는데 그 네 가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효, 상, 유, 이였었습니다. 효상유이였었어요. 효는 효용을, 상은 상대적 희소성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유는 유효 수요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유효 수요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여기 이는 이전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었고 유효 수요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을 효, 상, 유, 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효상유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셋으로 구분합니다. 셋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일반, 여기다 적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일반 요인 혹은 일반적 요인 그럽니다. 일반적 요인이 뭐냐면 대한민국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요인, 지역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지역 요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이 동작구에 서울의 동작구에 속해 있죠?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동작구의 모든 부동산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럼 동작구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원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게 개별 요인인 거죠.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고? 일반적 요인. 적자는 자꾸 붙이는 습관이 일본 습관이래요. 그냥 빼도 돼요. 자, 일반 요인 혹은 일반적 요인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요? 일반 요인. 우리 학원 건물 속해 있는 동작구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요인. 우리 학원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별 요인. 앞으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라고 하겠습니다. 일지계라고 하겠습니다. 일지계인데 이게 순서가 먼저 일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순서가 되겠죠? 그렇겠죠? 아니 우리 학원 건물부터 분석한 다음에 거꾸로 바깥으로 나가요? 아니잖아. 대한민국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겠죠. 일지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일지계의 순서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요인의 경우에서는 다시 일반 요인의 경우에서는 셋으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사경행입니다. 다시요. 사, 그 다음에는 경, 그 다음에는 행 이렇게 사경행입니다. 사가 뭐예요? 짐작해보세요. 사는 뭐 것 같아? 사회적 요인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요인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경은 뭘 것 같아? 경제적 요인. 행은 뭘 것 같아? 행정적 요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중에서 지역 요인, 부동산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동산은 있어서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요인. 대상 부동산 자체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별 요인이잖아요. 그걸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봐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봐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개별 분석을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행하는 분석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 분석. 따라서 지역 분석의 선행 분석이고 나중에 행하는 분석은 후행 분석,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요 파트 전체의 흐름이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150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뭐라고요? 일지계가 있습니다. 일지계가 있습니다. 그 일지계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지계는 효상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런데 효상유인은 일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부동산 가치는 다시 수요 공급을 통해서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고 가치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이때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은 상호 의존이니 상호 작용이니 하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면서 제가 점차 언급을 하겠지만 일찍에 가치 형성 요인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얘네들끼리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상호 의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상호 의존이고 상호 작용이야.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 조심하셔야 돼요. 얘와 얘는 상호 의존이나 상호 작용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일찍에 가치 형성 요인끼리는 상호 의존이란 말을 쓴다. 그다음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정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고 이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 이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원칙 13가지 가치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과정 속에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가치 결정 과정 전체의 체계입니다. 자, 그럼 이 체계가 됐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마친 다음에 가치의 재원칙으로 갈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 교재 150페이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좀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쉬죠.